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야간 국도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나는 강원도에 산다. 어젯밤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일이 생겨서 운전하고 갔다가 밤 11시 20분쯤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 같으면 고속도로가 포함된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로 갔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국도로 가고 싶었다. 걸리는 시간이 10분 차이밖에 안 나고 돌비 생각하면 국도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도 경로를 찍고 출발했다. 출발하고 시내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더라. 나는 평소에도 출장과 외근이 많은 편이라 운전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간 야간 국도는 가로등도 하나 없이 완전 칠흑 같았다. 그 국도는 원래 가로등이 없는 편인데 내 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다른 불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웠다. 게다가 비까지 오고 강원도 특성상 사람도 많이 없고 야간에 굳이 국도로 차들이 다닐 이유도 없어서 더 한적했다. 와이퍼는 교체한 지 오래돼서 드르륵 소리가 나고 닦아도 하얀 물기 자국이 남았다. 그러니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속도로로 안 가고 이 길로 왔나 싶더라.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두워서 지금이라도 중간 IC로 빠져서 고속도로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 20분 정도 더 가면 고속도로로 빠지는 경로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홀로 국도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더라.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닭살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이 나올 것 같은 한기가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쌍라이트를 켜니까 분명 사람이었다. 그것도 그 어두운 길에 혼자 걷는 사람.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가로등도 없는 국도 산 꼭대기에 여자가 혼자 걷고 있었다. 여기까지 15분 오는 동안 봤던 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2대밖에 없었고 내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안 오던 이 인도도 없는 국도에 웬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어.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 알바 아니다라고 되뇌면서 말야. 그러면서 이제 쌍라이트를 끄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도로까지 뛰어들더라. 도로에 뛰어들며 차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가 비가 많이 와서 한 40km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좀만 더 빨리 달렸으면 쳤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무섭기보다는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창문을 내리고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서 얼굴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더라. 여자애가 죄송하다며 저기 밑에 민가에 사는데 스쿠터 타고 시내에서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름이 바닥나서 도저히 스쿠터를 밀고 올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스쿠터를 저 밑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길인데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더라. 순간 너무 측은해서 타라고 했다. 그리고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고 물으니 직진으로 4km 정도 더 가서 내려달라고 했다. 어차피 나도 거기서 내려주고 바로 IC라서 좋다고 했지. 그렇게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데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줬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나이랑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고 대화를 나눴는데 금세 대화가 끊겼어. 순식간에 대화가 끊기고 여자애도 비를 많이 맞아서 힘들겠다는 생각에 내려줄 때까지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하고 나는 운전하면서 갔다. 그런데 히터를 틀었는데 계속 춥더라. 분명 공기는 따뜻한데 내 몸이 계속 추워서 닭살이 돋는 것 같고 뭔가 으스스했다. 그래서 뒷좌석 여자애에게 안 추워요? 라고 물었는데 답이 없었다. 은혜도 모르고 대답도 안 하네. 하며 백미러를 봤는데 아까까지 보이던 여자애가 보이지 않았다.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봤지만 백미러에 여전히 안 보였다. 그 순간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닭살이 돋으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핸들을 잡은 내 손에도 땀이 나기 시작했고 고개를 획 돌려봤더니 여자애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갑자기 왜 쳐다봐요? 하면서 웃더라. 다시 백미러를 봤더니 여자애가 있었고 신발 닦느라 잠깐 고개 숙여서 안 보였던 건가? 그래, 귀신이 어디 있어. 정신 차리자라고 생각하며 다시 운전했다. 그러다가 여자애가 내려달라는 곳까지 2km 남았을 때쯤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흘끗 보게 되더라. 다시 백미러를 봤을 때 여자애가 누나를 뒤집고 흰자만 보이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그걸 봤어.
그래, 비도 많이 맞고 추웠으니 그럴 수 있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정신이 나간 건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까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말 무서웠다. 뒷좌석 여자애가 혼잣말을 하더라. 뭔가 중얼거리는 게 들리기에. 뭐라고요? 라고 물었지만 여자애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말만 중얼거렸다. 그렇게 공포에 질려가다가 여자애가 내 귀에 대고 여기 세워주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세워도 민가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 집이 없는데 라고 하니 저기 언덕만 지나면 집 나와요. 걱정 말아요.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는 비 맞으며 어둠 속으로 뛰어가더라. 여자애가 내리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달릴 생각으로 밟았다. 밟은 지 5초도 안 됐는데 표지판에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 보였다. 그리고 좀 더 가니 사망사고 잦은 지점 표지판도 보이더라. 그때 내가 태웠던 애가 진짜 귀신이었나 싶었다. 조금 더 가니까 언덕 아래쪽에 정말 집 같아 보이는 게 하나 있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나와서 통행권을 뽑고 너무 피곤해서 그랬구나 싶어서 톨게이트 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우고 나왔다. 뒷좌석에 물기 닦으려 했는데 뒷좌석 발판도 의자도 물기 없이 깨끗했다. 뽀송뽀송하더라. 걔를 내려주고 IC까지 5분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기가 마를 수 있었던 건가? 그렇게 비에 젖었던 애가 타고 있었는데도 히터를 틀었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차 끌고 집에 와서 그냥 뻗었다. 그날 봤던 그 애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처녀 귀신의 저주와 쌀이비. 이 이야기는 할머니께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실화에 가까운 것 같아.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전쟁 이후 막 휴전이 되고 농민들도 점차 평화를 찾던 시기였어.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일가에서 지원해준 밭 덕분에 먹고 살 수는 있었대. 그 당시 농민의 집이라고 해봐야 작은 마당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방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는 흙벽과 기와를 얹은 집이었어.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기억이 나. 내 기억에도 그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아.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갈게. 그 일이 일어났던 날, 나는 방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지.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 듯했어.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 날이 선 듯한 목소리에 친구가 온 줄 알고 문을 열고 나갔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까지 같이 놀던 동네 친구가 찾나 싶었지. 문을 열고 나가 고무신을 신고 대문을 바라봤는데 헛바람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어. 대문은 높지 않았지만 대략 3m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있었거든. 양손은 허리에 얹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그 여자는 거대한 키에 흰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가르마를 탄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었어. 머리에 있는 양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너무 괴기스러웠어. 무서워서 몸이 굳었지만 여름 저녁이라 해가 길어. 그 여인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지. 엉덩방아를 찍고 앉은 채 도망가지 못하고 나는 그 괴기스러운 여인을 계속 바라봤어. 그 여인의 얼굴은 쥐상으로 찢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은 위로 올라가 있었어. 날카로운 코, 얇은 입술, 길쭉한 얼굴의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며 말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탐욕스러워 보였어. 나는 그때 사람인가?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났지만 입에서 엄마 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며 엄마가 나오셨어. 사람이 아닌 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년아 썩 물러가라. 엄마는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여장부답게 그 여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급히 창고에 올라가 쌀이비를 꺼내어 허공에 휘두르셨어. 이년아 썩 물러가라. 내가 이 쌀이나무로 너를 요절내주겠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요상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어.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쳐다보며 서서히 옆으로 움직였어.
그 여인의 고개는 나를 향한 채 몸만 멀어져 갔고 마침내 그 여인의 머리가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더니 휙 하고 사라져버렸어. 사라지면서도 여전히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어. 엄마는 긴장하신 듯 뒷간으로 가시더니 뒷간 앞 흙을 파서 치마폭에 담고는 대문 앞과 방문 앞에 흙을 내려놓으셨어. 그러고는 쌀이비를 나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귀도 막고 동생 꼭 끌어안고 있어라.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겠니? 만약에 또 들어오면 쌀이비로 쳐라.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엄마는 서둘러 창고에서 쌀이비 하나를 더 챙겨 앞산으로 향하셨어. 나는 나무로 만든 창호지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꼭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 이미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었어. 앞산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또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목소리는 내 귀를 찌르듯이 들렸고 지금 나오면 놀아줄게.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했어. 나는 쌀이비를 꼭 쥐고 동생을 끌어안고 바닥에 웅크려 떨고 있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집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지.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는 나를 위협하며 말했어. 너희 아빠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너가 그랬지? 찢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집 안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여인의 그림자가 방 문 앞 창호지문에 어른거렸어. 나는 쌀이비를 꼭 쥔 채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움츠렸어. 그때 마당에서 법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어. 스님의 법문과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 그 귀신의 형체는 사라졌어. 잠시 후 엄마가 방에 들어와 나를 꼭 안아주셨어. 우리 숙이 많이 놀랐지. 그동안 밖에서 법문을 외던 스님도 들어와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리고 스님은 엄마에게 치마를 벗겨달라고 하셨고 엄마는 군말 없이 치마를 벗겨드렸어. 스님은 나와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다부 언덕으로 향하셨어. 그곳에서 스님은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하셨고 그날의 괴기스러운 일은 무사히 끝이 났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곳에는 전쟁 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처녀 귀신도 그 중 하나였다고 해. 이것으로 어머니가 겪은 귀신 이야기를 마칠게.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곤 하셔. 그리고 겁이 많으셔서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하셔. 세 번째 이야기, 까만 여자에 미친 듯한 웃음. 한창 홈트레이닝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 내 친구 중에 홈트레이닝으로 몸을 좋게 만든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다들 집에서 운동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당시 10,000원 정도 하던 턱걸이 봉을 샀어. 자신의 방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우리 모두 헬스장에 갈 돈이 없어서 공원이나 학교에서 철봉으로 운동을 하던 애들이었거든.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바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다들 따라서 샀지. 나도 그 중 하나였어. 택배를 받고 설치했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 그 땡볕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기 물릴 일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생겼어. 나는 원래 꿈자리가 사나웠고 당시에는 악몽을 자주 꾸곤 했어. 나만의 해결책이라면 꿈을 일기에 적는 것이었지만 사실 별 효과는 없었어. 그러다가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우리 집에는 거실에만 에어컨이 하나 있어서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거든. 특히 잘 때는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 턱걸이 봉을 설치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뭔가 씩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는 악몽과 꿈을 자주 꾸니까 또 꿈인가 싶어서 비몽사몽 눈을 살짝 떠봤는데 그냥 내 방 천장이었어. 그런데 계속 씩씩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길래 에어컨 바람이 강으로 틀어졌나 싶었어. 가끔 동생이 새벽에 몰래 나와서 바람 세기를 바꿔놓기도 하거든. 이번에도 동생이 바꿨나 싶어서 무시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에는 에어컨 소리가 그렇게까지 들리지 않았거든. 자꾸 신경이 쓰여서 에어컨을 확인하려고 일어섰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았어. 눈은 떠져 있고 소리도 들리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정신이 또렷해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꾸 신경이 가는 거지. 나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눈만 간신히 움직여서 내 방 문 쪽을 봤는데 턱걸이에 까만 여자가 매달려 있더라.
그 여자는 스모 선수처럼 턱걸이 봉을 잡고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머리를 앞뒤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정말 길어서 방문턱에 자꾸 닿으면서 씩씩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 그 까만 여자가 매달린 채로 머리를 앞뒤로 흔들다가 갑자기 막 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더 세게 흔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서 뚝뚝 흐르고 있었어. 눈을 떼고 싶었는데 눈도 안 움직였어. 그 상태로 계속 벌벌 떨면서 까만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지. 사람이 누군가 계속 쳐다보면 뭔가 느낌이 묘해서 뒤돌아보잖아. 그 까만 여자가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머리 흔드는 것도 멈췄어. 그리고 그 순간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어. 진짜 공포 영화처럼 그 까만 여자가 자세는 그대로인 채로 고개만 천천히 뒤로 돌리더라. 나는 그때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가위를 풀려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 눈이라도 감고 싶은데 눈조차도 안 감겼어. 그 까만 여자가 나랑 눈이 마주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찢어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으며 미친 듯이 다시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어. 나는 이미 눈물이 흐르면서 그 여자와 눈을 마주보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턱걸이 봉이 빠질 것처럼 흔들렸어. 직감적으로 저 턱걸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속으로 떨어지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날 놀리기라도 하듯 턱걸이가 툭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여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내 발로 웃으며 내 쪽으로 기어왔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기절했어. 누가 나를 깨웠는데 우리 엄마였어. 그런데 주변이 다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나도 팬티만 입고 자다가 팬티까지 다 젖었더라고. 엄마는 내가 오줌이라도 싼 줄 알고 막 때렸어. 그리고 문턱을 보니까 턱걸이 봉이 안 보이더라. 엄마한테 물어보니 떨어져 있길래 옆에 세워뒀다고 했어. 나는 바로 옷을 입고 그 턱걸이 봉을 들고 나가서 바로 분리수거장에 버렸어. 네 번째 이야기, 소름 돋는 학원 복도.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야. 아직도 생생해. 완전 어두운 밤이었는데 학원에서 자습하다가 갑자기 다른 방에 뭔가를 놓고 온 게 생각난 거야. 근데 당시 있던 곳에서 그 방으로 가려면 어두운 계단을 지나서 엄청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야 했어. 그 복도에는 비상대피로 표시등만 있어서 어두운 와중에 초록빛이 나와서 폐병원처럼 소름이 끼쳤지. 그래서 다들 밤에는 그 복도를 잘 가지 않았어. 나는 가끔 그런 소름 끼치는 상황을 즐기는 편이라 약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 방으로 향했어. 어두운 계단을 지나 초록빛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때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여기 너무 무서워. 근데 저 사람 왜 혼자 가? 안 무섭나? 나는 물건을 찾아야 하니 그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면 나오는 복도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 코너를 지나서 나오는 복도엔 불을 켤 수 있었지만 좀 귀찮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켜고 방으로 들어갔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아니까 방에서도 불을 안 켜고 찾고 있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까 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다른 방에 들어갔나?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약간 소름이 돋는 거야. 나를 찾는 것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부르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방에서 나가려고 기다렸지. 방문에 사람 얼굴이 보일 정도로 작은 창문이 있어서 어두운 방에서 그 창문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문으로 얼굴 하나가 쑥 나오더라. 아까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찾아보려고 방 안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 복도는 밝고 방은 어두우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안 보였지만 나는 그 사람이 보였어. 좀 찾는가 싶더니 사라지고 다른 방에서 물건 찾는 소리가 들렸어. 그냥 물건 찾으러 온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들이 완전히 나가면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고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복도 불이 꺼지는 거야. 그 둘이 끈 것도 아닌데 말이야. 놀라서 얼었는데 그 둘도 무서웠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한 10초 정도 지나 답답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괜히 나 때문에 놀랄까봐 문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본 채로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 그런데 그 둘이 후레쉬를 켜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방 창문으로 빛을 휙 돌린 거야. 나도 순간 놀랐는데 그 둘이 엄청 놀라더니 으악 하면서 폰을 던지고 뛰어가더라. 순간 너무 미안했어.
괜히 나도 소름이 돋아서 얼른 돌아갔는데 그 두 사람이 울고 있더라. 너무 미안해서 그 두 사람한테 가서 사과했어. 아까 너희가 본 거 나라고 말이야. 근데 내가 사과를 해도 계속 우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었는데 그 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본 얼굴은 어떤 아저씨였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나도 울고 싶었어. 도대체 그들이 봤다는 아저씨는 누구였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 무당 외증조 할머니. 우리 외증조 할머니는 남해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셨대. 그렇다고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신당을 차린 분은 아니셨어. 본인 신기를 이기지 못해 달밤에 작두를 타시고 칼춤을 추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 우리 할머니는 그 집 큰아들 우리 외할아버지께 시집을 오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셔서 1년 중 2달도 집에 계시지 않는 분이었어. 그리고 시어머니인 외증조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낮에는 공방대를 뻑뻑 피우시다가 밤만 되면 칼춤을 추시는 분이셨어. 거기다 어린 시동생도 2명이나 있어서 어린 나이에 시집온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지. 우리 할머니는 밤낮 없이 밭일하고 바느질하며 시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으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어느 날 외증조 할머니가 밥상을 엎으며 외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인연이 우리 집안 대를 끊을 테냐 라고 소리치셨대. 그제야 할아버지가 휴가 나올 때마다 집에 눌러 앉게 되셨고 그렇게 우리 엄마 위로 이모와 삼촌들, 오남매가 태어나셨어. 우리 엄마를 가지셨을 때 외할머니는 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먼저 죽지 않을까 싶으셨대. 그래서 애를 지우려고 했고 바닷가에서 물에 뛰어들려던 어느 날 외증조 할머니가 그걸 눈치채고는 외할머니를 끌고 와서 인연이 참말로 집안 귀한 손을 끊을 일이 있나 라며 머리채를 잡으셨대. 결국 우리 엄마는 태어났고 외할머니는 낳고 나서도 자신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방엔 위고는 밭일을 하러 나가셨대. 그런데 외증조 할머니가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시며 헛짓 말라 했다 라고 말씀하셨대.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이불을 덮은 채로 자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그제야 엄마에게 젖을 물리셨어. 외증조 할머니는 엄마를 보면서 얘는 평생 배고를 일 없을 끼다. 얘가 집안을 세울 끼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대. 엄마가 4살이 되던 해 외증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직업 군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 외할머니는 이 시골에서 평생 밭일하며 자식들을 키울 순 없다고 생각하셔서 6남매를 데리고 부산으로 오셨어. 덕분에 엄마는 첫째 이모와 달리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다니셨대. 외할아버지는 부산으로 오신 뒤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발을 보며 평생 후회하셨다고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는 매일 울었고 어느 날 할아버지의 사진에서 퍼런 빛이 나더니 수가 내가 참말로 이 애비를 따라올 끼가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 엄마는 그제서야 죽은 할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졌고 그 뒤로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접으셨대. 할머니는 이후에 보험 판매 일을 하셨고 엄마가 대학 갈 때는 일이 잘 풀려서 할머니는 상도 받으셨대. 그 후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엄마가 집안을 세우는 아이라며 엄마의 결혼을 허락하셨대. 아빠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했고 그 후로 엄마는 우리 집안을 세우는 기둥이 되셨어. IMF가 터졌을 때 아빠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지만 엄마는 학습지 선생님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셨대. 결국 엄마는 다시 아빠의 회사에 복직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사장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심은 엄마야. 엄마는 그 후로도 우리 가족과 집안을 일으켜 세우며 살아오셨지. 엄마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는지 궁금할 정도야. 우리 엄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6번째 이야기, 개로 변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처녀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 혼례는 처녀의 마을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신랑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흙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 혼례를 멈추시오. 저 자는 가짜고 내가 진짜 신랑이요. 두 번째 신랑은 혼례를 치르러 마을에 들어오던 중 누군가 자신을 밀쳐 말해서 떨어지게 하고 말을 훔쳐가는 바람에 뛰어오느라 늦었다며 화를 냈어. 그러나 첫 번째 신랑도 지지 않고 혼례길에 사악한 것이 따라붙길래 말을 몰아 벗어났는데 저것이 기어이 따라온 욕이라고 주장했어.
신랑 측 하객들과 부모는 두 사람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은 너무 똑같아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었어. 혼인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신부에게 판결을 맡기기로 했어. 그러자 신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깃발을 걸어둔 장대를 가리키며 말했어. 제가 듣기로 저의 난군 되실 분은 재주가 뛰어난 분이라 들었습니다. 재주가 많으신 분이라면 저 높은 장대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두 번째 신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물쭈물했고 첫 번째 신랑은 얼굴이 환해지며 냉큼 장대를 뛰어넘었어. 그러자 신부는 장대를 뛰어넘은 첫 번째 신랑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제 난군님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높은 장대를 뛰어넘을 사람은 있을 리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신랑에게 달려들어 그를 묶었고 첫 번째 신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개로 변해 숨을 거두었어. 알고 보니 그 개는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길러온 개였고 살뜰히 챙겼던 개였다고 해. 처녀가 시집을 가면 멀리 떠나게 될 것을 눈치챈 개는 괴로워하다 얼마 전 집을 나갔었는데 무슨 일인지 새 신랑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처녀는 슬피 울며 그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해. 일곱 번째 이야기, 노크. 호텔에서는 보통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거나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객실에 손님이 남아있는지 확인차 노크를 하게 되어 있어. 룸서비스가 아닌 경우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벨이 아니라 노크를 하거든. 그때 6층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601호에서 노크를 하자 안에서 바로 노크가 돌아왔어. 아, 계시는구나 싶어서 넘어갔지. 그리고 602호부터 604호까지 연달아 노크를 했는데 전부 똑같이 바로 노크가 돌아오는 거야. 체크아웃이 아니고 연장했나 싶어서 카운터에 확인했더니 객실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층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 순간 혹시 그새 나간 건가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 보통 객실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면 안에서 노크를 하러 문 앞까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있어요라고 말소리가 들리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고 바로 노크가 돌아왔지. 게다가 객실 하나도 아니고 4개의 객실에서 똑같은 속도로 연달아 노크를 해준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 그때부터 6층에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됐어. 여덟 번째 이야기, 손가락을 잡은 귀신. 난 가위에 자주 눌려. 주변 사람들은 내 귀가 약하다고 하더라. 처음엔 가위에 눌릴 때 귀신이 안 보였는데 자꾸 눌리다 보니까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가위에 눌리면 항상 손가락을 먼저 움직이려고 해.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 풀리거든.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은 손가락이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았어. 고개도 돌릴 수 없어서 눈동자만 손가락 쪽으로 향했어. 그때 귀신이 내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는 걸 봤어. 또 다른 날은 꿈속에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낡은 피아노가 있는 거야. 호기심에 그 피아노를 건드리자마자 바로 가위에 눌렸어. 그 후에 도마뱀처럼 내 발로 벽과 계단을 사사삭 타고 내려와서는 집 거실로 들어갔어. 거기엔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어. 나는 갑자기 책장에 머리를 박았고 가족들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지. 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계속 머리를 박았어. 가족들이 나를 말리려 했지만 갑자기 신나서 엄마 앞에서 손뼉을 치며 팔딱팔딱 뛰기 시작했어. 봐라, 봐라. 네 딸 죽는다. 네 딸 죽는다. 하고 낄낄거리며 외쳤어. 가족들은 정신없이 병원에 전화하고 울었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네 딸 죽는다며 웃었어.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 하지만 깨어났을 때도 네 딸 죽는다는 말을 입 다문 채 웅얼거리면서 일어났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기묘한 기분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 아홉 번째 이야기, 달마도와 귀신. 오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다가 단체로 소름 돋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일하는 직장 창고에는 한 여자가 눈을 위로 치켜뜬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 그림이 좀 무섭긴 했지만 난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다가 오늘 직장 사람들이랑 수다 떨다가 그 창고에 걸린 그림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 그림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잖아요. 좀 무섭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한 명이 무슨 소리야, 그 그림 눈 감고 있잖아. 왜 무섭게 장난쳐?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거 남자 사진 아니었어? 라고 했어. 또 그 옆 사람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린애가 우는 그림인데 다들 장난치는 거지. 라고 말했어. 근데 다들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서로 본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기억하는 그림이 전부 제각각이었어. 결국 다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고 창고로 갔는데 거기에는 그냥 평범한 달마도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어.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창고에서 나왔어. 그러다 직장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 지나가길래 그분께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덤덤하게 그 창고에 귀신이 자주 나와서 달마도를 걸어둔 거야. 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끼리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꼭 2명씩 짝지어 창고에 가고 있어.